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지는 건 습관이 됐고, 습관은 어느새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엌 불을 켜고 전날 불려둔 콩을 냄비에 올리고 국간장을 찾으면서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늘 그렇듯 국물이 끓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아입니다. 올해 59. 한때는 출판사에서 교정 일을 했고 글자 하나 잘못된 걸 보면 잠을 못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모든 건 집에 있는 게 더 편하지 않겠냐는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여자는 살림 잘하면 그게 제일 큰 능력이야.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끝마다 웃음을 달고 있었지만 그 말은 웃음이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제사를 앞두고 음식간이 조금만 싱거워도 아유, 손맛이 참 담백하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담백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아플까? 속으로 생각해봐도 답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 역할은 늘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말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 최성호는 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게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말씀이 좀 세서 그래.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잘 되라고. 그 말이 제 귀에는 언제부터인지 참아라로 들렸습니다. 너니까 참아라. 내가 이해해라. 집에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집에 있으니까 편하잖아.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는 끝내 몰랐을 겁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저는 한 번도 편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계는 늘 저보다 먼저 움직였고 제 시간은 늘 남은 시간, 비는 시간, 틈새 시간이었습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명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필요한지, 언제 갚을 건지, 그게 정말 필요한지. 묻지 않는 게 현명한 아내라고 배웠으니까요. 묻지 않으면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습관처럼 외면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혜숙.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였고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울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아야, 그래도 너는 내가 있잖아. 혜숙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남편에게도 시댁에도 말 못하는 얘기를 저는 혜숙에게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 남편의 무심한 표정, 통장 잔고를 보며 울었던 밤까지. 혜숙은 늘 제 편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나중에 다 돌아올 거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실 믿고 싶었습니다. 그 말마저 없었다면 저는 정말 혼자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1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10년이 아니라 3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친구로. 정작 이선아로 불린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면 내가 없어질까봐.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 생각이 들까봐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쉬지 않았습니다. 쉬면 눈치가 보였으니까요. 선아야, 기름 좀 아껴 써. 요즘 물가가 어떤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비용일까, 사람일까? 하지만 그 생각도 기름 냄새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며 휴대폰을 잠깐 확인했습니다. 통장에서 또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금액이었고 익숙한 날짜였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그날 밤 해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나 오늘 좀 힘들다. 그러자 해숙은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아야, 내가 좀 더 강해져야 해. 세상은 원래 그래. 그 말이 이상하게 그날은 가슴에 걸렸습니다. 강해지라는 말은 왜 늘 내가 더 참으라는 뜻일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알겠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아내로 기억될까? 며느리로 기억될까? 아니면 그냥 참고 살다 간 사람으로 기억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있어서 편한 존재였다는 걸. 그리고 더 몰랐습니다. 그 편의가 곧 버려질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고 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감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평온한 듯한 일상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을 잃은 게 아니라 세상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날이 특별한 날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이나 한번 먹자는 남편의 전화 한 통이었을 뿐이니까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고 이상할 정도로 감정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담담하지?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늘 그랬듯이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도 회사 근처도 아닌 고속도로 옆에 붙어 있는 애매한 식당이었습니다. 간판도 흐릿하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라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문해숙이었습니다. 순간 제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해숙이가 여기 있지?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튀어나왔지만 그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선아야, 여기 앉아. 그 말이 이상하게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해숙이 제 앞에 물컵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물 좀 마셔. 흥분하지 말고.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달래지? 아직 아무 말도 듣지 않았는데 이미 결론이 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태도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남편 최성호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만 만지작거리다가 아주 평범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아야, 우리 그만하자. 그 한 문장이 이 식당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뭘 그만해?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이상할 정도로 가늘었습니다. 이혼하자고. 그 말은 설명도 예고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김치찌개 말고 된장찌개 먹자는 말처럼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머리가 하얘지면서도 이상하게도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들을까봐 자동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숙이 말을 보탰습니다. 선아야, 우리도 많이 고민했어. 우리. 그 단어가 제 귀를 찢었습니다. 너랑 성호 오빠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잖아. 서로 힘들게 붙잡고 있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 언제부터 너희가 우리였을까?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 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미안함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너도 느꼈을 거야. 우린 이미 끝났어. 끝났다는 말을. 왜 나보다 먼저 이렇게 쉽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해숙이는 언제부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주방에서 들리는 프라이팬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해숙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꽤 됐어. 꽤 됐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품고 있는지 그때는 계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내 얘기 들어주러 나왔다고 했잖아. 그 말이 제 머리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럼 내가 울던 그 밤들, 위로받고 있다고 믿었던 그 시간들,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남편은 그 말을 이어받듯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 근데 너는 늘 지쳐 있었고, 해숙이는 살아 있었어. 살아 있었다.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숨만 쉬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집에 붙어 있던 가구 같은 존재였을까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은 더 단정적인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정리할 건 이미 거의 다 정리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때 남편은 가장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건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내 명의가 내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야? 제가 평생 참고 양보하고 묻지 않으면서 지켜온 것들이 그저 관리용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숨이 막히게 다가왔습니다. 너도 너무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마. 해숙은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저를 피해자로 만들 생각조차 없다는 걸. 그들은 이미 한 팀이었고 저는 그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올 때까지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계산대 옆에 서서 자동으로 카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어 다니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만 끝났구나. 그날 이후 제 인생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얼마나 거대한 공백이 남았는지를. 그리고 그 공백이 곧 제 인생을 통째로 삼키게 될 줄은 그날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눈을 떴고 아직은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 날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살아온 30년이 통장 한 줄로 정리되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들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어제 일이 꿈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컵,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 벽에 걸린 달력까지 모든 게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그럼 아직 괜찮은 건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쪽으로 먼저 마음을 내주니까요. 저는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통장을 한 번만 확인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순진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대기 번호표를 뽑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부는 아니겠지. 제 번호가 불렸고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이 컴퓨터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정말 잠깐이지만 그 직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동정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건 좋은 표정이 아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직원은 말을 고르듯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고객님명의 계좌는 대부분 해지되었거나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모르게 웃음 섞인 말투가 나왔습니다. 아직 상황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제 쪽으로 살짝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줄줄이 찍힌 숫자들, 해지, 출금, 담보 설정, 그 한 줄 한 줄이 제 시간을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입술이 마르는데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울지도 못하더군요. 이건 제 돈인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직원은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동생활비로 사용된 기록이 많아서 법적으로는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 직원도 알고 있었을까요? 은행을 나와서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그래도 집은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그건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삑.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설마. 다시 한 번 천천히
확실하게 눌렀습니다. 삑.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현관 앞에서 다리가 풀려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제 집이었는데, 제 이름이 걸려 있었는데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몸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듯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저는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아직도 눈치를 보면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문혜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남길까 하다가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이미 다 끝난 사람에게.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책상, 정돈된 서류, 차가운 공기.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아주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망치처럼 내려쳤습니다. 명의는 선아 씨지만 실질적인 사용 내역과 동의 기록이 많아서 재산 분할이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처음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지? 이 모든 것에 동의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이용당한 사람이었나? 변호사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귓가에는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밤 집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도, 이 통장도, 이 이름도 전부 내가 살아온 증거였는데 그 증거들이 하나씩 제 손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제 안에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방법도 용기도 없었지만 적어도 하나만은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척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분노는 곧 저를 어디론가 떠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될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충동적인 결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목적지도 없이 도망쳤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집을 나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가방 하나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정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집에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전광판에는 수십 개의 행선지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빨리 출발하는 버스를 골랐습니다. 마치 빨리 떠나야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자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심장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는 거야.
버스는 몇 번의 휴게소를 지나 점점 바다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산이 낮아지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을 때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정말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도에도 크게 표시되지 않는 동해 끝자락의 작은 항구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보다 갈매기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길은 바다 앞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여기면 더 내려갈 곳도 없겠네. 그 생각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항구 근처에 있는 허름한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간판의 불빛은 반쯤 꺼져 있었고 주인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루요. 그 말만 겨우 꺼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TV, 낡은 거울.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다 위에 쌓인 세월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침대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두었습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받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해가 지자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제야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관 아래에 작은 식당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술을 시켰습니다. 안주도 없이 그냥 술만. 첫 잔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잔부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 번째 잔에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참아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평생 눈치만 봤는데,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술잔을 내려치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유리창 쪽으로 무언가가 날아갔고, 다음 순간 쨍그랑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박힌 채로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 나 진짜 바다까지 왔구나.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경찰을 부르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고 말수가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한 번 보고 제 얼굴을 한 번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은 부르지 맙시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건 좀 갚고 가셔야겠네요. 그 말은 비난도 아니었고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여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붕대를 감은 손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피는 멎어 있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도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질 때의 소리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유리창이 그저 사고가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깨는 소리였다는 걸. 그리고 그 깨진 조각들이 곧 제 인생의 방향을 전혀 다른 쪽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날 밤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몸값을 계산당한 날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노동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여관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손바닥은 밤새 욱신거렸고 붕대는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젯밤 식당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은 좀 괜찮으십니까? 그 말투엔 걱정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제 인생에서 너무 자주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를 식당 뒤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우.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지 않았습니다. 상처난 손도 초라한 옷차림도 유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유리값은 꽤 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경찰을 부를 생각이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당장 돈은 없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평생 돈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일로 갚으시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돈 말고요. 몸으로요.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공장에 사람이 부족합니다. 며칠만 나오면 유리값은 정리될 겁니다. 공장. 그 단어가 제 인생과 어울린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평생 부엌과 거실, 시댁과 은행 창구만 오갔던 사람입니다. 못하시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붕대 아래에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옳은 일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박진우의 트럭을 타고 생선 가공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고 비린내가 옷에 스며들었습니다. 공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형광등 아래 사람들이 이미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고 누군가는 얼음물을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건네받았습니다. 크기도 맞지 않았고 냄새도 배어 있었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긴 조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음물이 담긴 통에 손을 담그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차가움이 아니라 통증이었습니다.
손끝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걸 매일 한다고? 고무 장갑 안에서 붕대가 젖어들었고 이내 붉은 기운이 번졌습니다. 장갑을 벗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일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생선을 옮기고 다듬고 상자를 싸는 동안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아픈지도 모르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저 움직였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왜 이상하게 마음은 조용하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도 없고 남편의 한숨도 없고 해숙의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한 만큼 제가 아픈 곳이었습니다. 작업이 끝났을 때 손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감각이 둔해졌고 손가락은 굳어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 일한 값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도 눈물 나게 뜨거웠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지폐들은 제가 평생 만져본 돈 중 가장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손을 가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파서 잠들기 힘들었지만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하루를 버텼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노동이 그저 유리값을 갚는 일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기둥이 될 줄은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 나간 지 며칠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손가락 마디는 밤마다 쑤셨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감각보다 버티고 있다는 감각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작업이 끝나고 공장 앞에서 잠깐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모여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항구 쪽 완전 달라졌더라. 서울에서 온 사장 부부가 펜션을 크게 냈대. 서울에서 온 사장 부부.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돈도 많고 말도 잘하고 남자 사장이 특히 사업 수완이 좋다던데. 그 순간 심장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쿵 하고 울렸습니다. 설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들으면, 괜히 확인하면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다음 말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여자 사장도 옆에서 살뜰히 챙기고 둘이 부부처럼 딱 붙어 다니더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손에서 장갑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 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부부처럼. 그 말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여관 방으로 돌아와도 그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식당 아주머니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저기 항구 쪽에 펜션이 많이 생겼나요? 아주머니는 반찬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데가 거기예요. 서울에서 내려온 사장 부부가 크게 했죠. 사장 부부. 또 그 말이었습니다. 간판도 번듯하고 바다 바로 보이게 지어놔서 손님이 끊이질 않아요. 아주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또렷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바다가 아니라 제가 평생 벌어온 돈들이 바다 옆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말릴수록 머릿속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남편 성호, 그리고 혜수,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이미 정리할 건 다 정리했어. 내 명의로 된 건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 그 말들이 이제야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일을 마치고 항구 쪽으로 일부러 멀리 돌아 걸어갔습니다. 그저 바람이나 쐬고 싶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새 건물들, 번듯한 외벽, 깨끗한 유리창, 그리고 큼지막한 간판. 간판 위에 적힌 이름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간 돈의 냄새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저기 내가 살고 있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아무 말 없이 바라보던 돈들, 이유를 묻지 않았던 그 돈들이 저렇게 형태를 받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눈을 떼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여관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열고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종이, 변호사에게 들었던 말, 머릿속에만 남아있던 기억들. 정리가 필요하다.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감정으로만 버텨왔습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분해서 그 감정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울 때는 위로가 되지만 싸울 때는 아무 힘도 없다는 걸. 그래서 저는 종이를 펴고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돈이 빠져나갔는지, 누구 말로 동의했다고 했는지, 어떤 순간에 제가 침묵했는지. 하나씩 적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기보다는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울 필요 없어. 이제는 생각해야 해. 그날 처음으로 제 안에서 피해자라는 말이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대신 당사자라는 단어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이길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동안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제 안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선택을 향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소리 없이 준비될 때
가장 무섭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밤이 오기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잠들고 항구가 조용해지고 제 생각이 제 소리를 되찾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관 방 한쪽에 작은 책상을 끌어다 놓았습니다. 낡은 노트북을 켜면 펜 돌아가는 소리가 먼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출판사에서 교정 일을 하던 시절. 남들은 그냥 넘기는 문장 하나, 날짜 하나, 숫자 하나가 어딘가 틀렸다는 걸. 저는 늘 먼저 알아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아무 쓸모없는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꼼꼼해서 피곤한 사람. 그래서 결국 집에만 어울리는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게 제 유일한 무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온라인 교정일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의뢰 하나였습니다. 원고 몇 장, 메일 하나. 메일을 보내고 답장이 올 때까지 손이 키보드 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밤마다 여관 방에 이어졌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몸은 여전히 힘든데 머리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메일 하나가 끝나면 다음 메일이 왔고 그 메일이 또 다른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이전 작업이 마음에 들어서요. 그 문장들을 볼 때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글자를 잡았습니다. 손은 낮에 다치고 머리는 밤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거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던 날짜, 성호가 사업이 어렵다며 한숨을 쉬던 시기, 해숙이 유난히 자주 전화를 하던 밤들. 그때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그 후회를 책망으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록으로 바꿨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날짜, 장소, 말투, 표정. 기억은 감정과 함께 있을 때 흐려지지만 글자로 옮기면 놀랍도록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가 여관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귤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잠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밤마다 불이 켜져 있는지, 왜 그렇게 키보드를 두드리는지. 그저 귤을 놓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태도가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건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구나. 그날 이후 진우는 말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인터넷이 느리다 싶으면 공장 사무실 와이파이를 쓰라고 했고 제가 야근을 하면 새벽 작업을 조금 늦춰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는 제 시간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을 마치고 노트북을 덮은 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본 건 눈밑은 꺼져 있었고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직 살아있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사라진 것만 찾았습니다. 젊음, 기회, 이름. 그런데 그날은 처음으로 남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판단하는 눈, 기억하는 머리, 버티는 몸.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은 줄었고 행동은 정확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내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 자신에게도 완성형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메일을 저장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도, 이 마을도, 심지어 진우도.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곧 오고 있다는 것만은 제 손끝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움직일 때는 조용히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불을 켜게 될 겁니다. 그날은 그들의 축제였고 동시에 장례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신문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번에 크게 한대. 서울에서 기자들도 내려온다더라. 투자자들이 줄줄이 온다던데. 그 말들이 파도처럼 제 귀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고 아무도 제 표정을 읽지 못했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자리 잡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구나. 성우와 해수, 두 사람이 바다를 낀 언덕 위에 지었다는 그 펜션. 이름도 참 그럴듯했습니다. 빛, 휴식, 성공. 그런 단어들을 한데 모아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언론, 투자자, 지역 유지들까지 모두 모이는 행사.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 박수 치는데 익숙한 사람들. 그들 앞에서 성호는 웃을 것이고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겠죠. 그 장면이 너무 또렷하게 떠올라서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저기서 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는다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도 켜지 않았고 서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한 가지 질문만 되뇌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제 안에 남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나타나는 건 제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치고 울고 억울함을 토해내는 건 이미 끝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다음 날 저는 옷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항구 근처 작고 조용한 가게였습니다. 화려하지도 유행을 따르지도 않는 곳. 옷걸이에 걸린 옷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제 손끝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숨고 싶다. 이건 너무 공격적이다. 이상하게도 제가 고르는 기준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옷이 아니라 제 자신을 숨기지 않는 옷.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들어갈 자격은 있다. 그날 이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하루하루가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외출할 때 말없이 차키를 내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묻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성공을 기념하는 소리들. 행사장 입구에 섰을 때 제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손바닥이 서늘해졌고 발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돌아가도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한 발짝 더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초대장을 확인하는 직원이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명단을 넘기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건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걸.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조명과 음악이 한꺼번에 저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축제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온 이상 저는 다시 예전의 이선아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지만 결국 세상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연단 위의 조명이 갑자기 더 밝아졌습니다. 마치 숨겨둔 것까지 전부 드러내겠다는 것처럼요.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성호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웃고 있었고 해숙은 연습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부부, 지역 경제를 살린 주인공. 그날의 공식적인 호칭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연단 아래에서 저는 손에 쥔 서류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종이 몇 장, 그 안에 제 3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끝내는 게 아니라 되돌리는 거라는 걸.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증언을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 순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선아. 그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을 때 제 심장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연단으로 오르는 계단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마다 과거가 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수십 개의 눈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궁금함, 의심, 불편함. 저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펜션의 진짜 자금 출처를 설명하러 왔습니다.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성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해숙의 손이 마이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꺼냈습니다. 통장 내역, 명의 변경 서류, 담보계약서. 이 돈은 투자금이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빠져나간 생활비였습니다. 이제부터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고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해숙이 처음으로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아야, 이런 자리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한마디에 무너졌겠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흥분하지 말라고 늘 말하셨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차분하게 왔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랄 만큼 안정돼 있었습니다. 성호가 마이크를 잡고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사업상 정리된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 중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의 도용 아닙니까? 그 질문 하나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성호의 얼굴이 굳었고 해숙은 연단 아래로 내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아야, 미안해. 그 한마디가 늦게 도착한 사과처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주워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용서의 순간이 아니다. 속으로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성호는 끝까지 남 탓을 했습니다. 경기 탓, 환경 탓, 부부 문제 탓.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단 위의 조명은 이제 그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행사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들의 축제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에 제 이름을 돌려놓는구나.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며 통쾌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공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엉켜있던 시간과 왜곡된 이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선택뿐이었습니다. 무너진 자리 위에서 나는 어떤 삶을 다시 세울 것인가. 그 질문이 제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늦게 찾은 인생이어서 더 단단했습니다. 나는 다시 내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날 이후에도 해야 할 일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한 줄로 인생이 정리되지는 않으니까요. 경찰서, 변호사 사무실, 은행.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입니다. 이 서류는 제 동의 없이 작성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들을 할 때 예전처럼 목이 메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는 게 이제는 부끄럽지도 무섭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느리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공정했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걸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더 이상 빼앗기지는 않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실 건가요? 다시 시작해야죠.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침마다 코끝을 스치는 비릿한 바다 냄새, 배가 들어올 때 나는 묵직한 소리, 나는 이미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남기로 했습니다. 도망쳐 온 곳이 아니라 선택해서 남은 곳으로 이 마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창문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오래된 프린터 한 대. 문 앞에 간판을 달던 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주 단순하게 적었습니다. 이선아, 교정문서 정리.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문장이었지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명함 위에 선명하게 찍힌 제 이름. 이름 하나 갖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이었구나. 그날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됐다. 그 말에는 미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커피를 내려주고 조용히 옆에 앉아 바다를 함께 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선아 씨는 이제 눈이 달라졌어요. 무슨 뜻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어떤 칭찬보다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급하게 약속하지 않았고 앞날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간을 서로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던 관계였습니다. 가끔 그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름들은 이미 제 인생에서 정리된 문단이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문장을 고칩니다. 틀린 표현을 바로잡고 빠진 의미를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교정하고 있었구나. 지워야 할 줄을 지우고 남겨야 할 단어를 남기면서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지금 바닥에 있다고 느낀다면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 무너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세울 때 이름부터 제대로 써야 할 뿐입니다. 저는 이제 남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삽니다. 이선아, 그 이름으로 아침을 맞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납니다. 늦게 찾은 인생이어서 더 단단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그래서 더 오래 갈 겁니다. 나는 다시 내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